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야, 정말 자고 나면 100포인트씩 올라요. 맞습니다. 예, 6,000, 6,100, 6,200, 6,300. 와, 그 중심에 반도체가 있습니다. 네, 반도체는 우리만 좋은 건가요? 다 좋은 건가요? 일단 우리나라 특히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죠. 예. 저는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구독자분들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맥콜이 조금 더 쓰지?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맥콜이가 많이 썼잖아요. 근데 아직 저한테 34, 170 썼는데? 저한테 아직 모자르죠. 박사님 기억하시겠지만 저 석 달 전에 음. SKX가 그때 28만 원 정도 할 때, SKX가 28만 원 정도 할 때 네. 제가 목표가를 뭐 한 달 내 뭐 40만 원, 뭐 3개월 내 60만 원, 뭐 6개월 내 80만 원, 네. 그다음 뭐 1년 내 뭐 100만 원,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240만 원 보고 있다라고 석 달 전에 말씀드렸는데 네. 이 석 달 동안 SKX가 100만 원이 와버렸습니다. 사실은 저도 틀린 거죠. 제가 100만 원을 본 거는 9개월 정도였는데 석 달 만에 100만 원 왔으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국내 증권사라든가 글로벌 IB들이 목표가를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제가 모든 방송국과 모든 유튜브와 모든 글로벌 IB들의 리포트를 봤을 때 목표가를 가장 높게 부른 거는 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제가 목표가를 한 25만 원 정도 불렀었는데 삼성전자 목표가는 30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볼 수 있을 것 같고 SK하이닉스 목표가 240만 원 유지할 건데 굳이 뭐 제가 240만 원 말씀드린다고 해가지고 뭐 SKX를 240만 원 갈 때까지 뭐 손 팀장 이렇게 이글이글 지켜보면서 보시지 마시고 240만 원 갈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뭐 반도체 메모리 동향이라든가 뭐 글로벌 IT 기업들 투자 동향 이런 것들 보면서 제가 꾸준하게 네. 바꿔 드릴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것만 보시면 좋을 것 속도가 같습니다. 워낙 빠르니까요. 목표가를 올리는 것은 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익 전망치가 늘어나니까 목표가를 올리는 건데요. 정말 뭐 자구난 바뀝니다. 200만 원 나올 수 있고요. 240 나오면 손여로 팀장 거야 이것들아. 내가 손여로 팀장이 먼저 얘기했어라고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지 이거를 방송에서. 네. 썸네일에 딱 박아주십시오.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좋아도 되는 거예요 반도체가? 네. 근데 사실은 저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인사이트를 드려야 되는데 네. 박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뭐 닷컴 버블 때는 초등생이었기 때문에 모르는데 지금도 닷컴 버블과 비교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것은 실적이 나오고 있다. 근데 실적이 나오는 속도는 조금 부담스럽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4년 전에 2차 전지보다 실적 증가폭이 더 빠르고 더 오래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게 그냥 근거 없는 막연한 기대감에 따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지표에 따른 실적 추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버블은 버블이에요. 그러니까 버블이 없는 상태를 제로라고 하면 네. 지금이 제로냐, 버블의 언더 버블이냐, 그죠? 네. 버블이라니까요. 솔직히 확실하게 인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버블이 뭐 10% 꼈냐, 30% 꼈냐, 50% 꼈냐 이거고 더 가니까 그게 맞습니다. 더 갈 수 네. 있기 때문에 버블 초입에 버블이라고 손 털고 나온 사람들은 손가락을 빨게 되기 때문에 아는 거지. 버블은 맞아요. 네. 저 역시도 이제 그 버블이라고 보는 기준이 주가 수익비율을 기준으로 30에 40 정도인데 네. 다 넘어갔잖아요,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 SKS 같은 경우도 12, 15 정도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장비 기준 30이 다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런 장비들도 실적이 밑바탕이 되면 퍼가 떨어질 거니까 실적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는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저는 꾸준하게 우리 엔비디아나 뭐 삼성전자나 SKS 이런 종목들도 보지만 이제 완전 최전방 기업이죠. 뭐 네. 메타나 아마존이나 알파벳이나 오라클 이런 종목들도 보고 있는데 퍼가 안 높더라고요. 이제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퍼가 한 26 정도, 28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알파벳이랑 아마존이랑 메타 이런 종목들을 다 찍어 보면은 퍼가 한 25에서 30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버블 아닌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거는 그들이 자본 조달 어떻게 하냐? 만약에 자본 조달을 은행에서 하면은 그게 부채로 잡히면서 이제 부채비율이 올라가는데 전환 사채라든가 교환 사채라든가 뭐 아니면 인수권부 사채 이런 것들은 자산과 자본으로 잡히기 때문에 재무제표장은 부채로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IMF를 저는 못 겪어봤지만 IMF를 겪어보시 아시겠지만 그 누구도 IMF에 직면하기까지는 곡소를 안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아니 구글이
회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우리가 보통 뭐 3년채, 5년채, 10년채 요 정도는 감안을 해도 100년채 이런 것들은 본 적이 없는데 구글이 100년채를 한다는 것은 구글이 100년 이상 기업이 영위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채권을 발행한 건데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아니 구글은 뭐 100년 뒤에 없을 것 같으니까 사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이렇게 좀 부담스럽게 자본 조달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많은 투자분들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시장을 보고 있고 수급동을 체크하고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한국증권TV 나와가지고 이런 저에 대한 투자 인사이트에 대한 변화를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네. 맞냐 아니냐 맞다. 확실하게 버블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는 버블인데 그럼 네가 인정할 수 있는 버블이라고 했을 때 정말 시장 통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견딜 수 있는 버블인데 개별 종목 중에서는 이 버블 밖에 심하게 좀 버블인 종목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옥석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네.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글로벌리 AI와 관련된 논쟁들 최근에는 AI의 자기 파괴, AI가 소프트웨어나 이 빅테크를 잡아먹는 그런 게 논란이 됐었는데 이후에 긍정적인 흐름들이 일단 뭐 엔스로픽이 협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메타가 엔비디아하고 AMD에서 대규모로 칩을 구매하기로 했고 네. 엔비디아 실적 잘 나왔고 그죠? 네. 그런 것 좀 체크해 볼까요? 확실하게 우리 방송이 어떤 미국 주식이 중심이었으면 저는 엔비디아는 긍정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아마존이나 오라클이나 메타나 알파벳은 조금 보수적으로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퍼가 25에서 30이면은 업종 퍼 대비해서 근소하게 그 근처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먹을 괴리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들이 뭐 투자를 하고 있고 투자분들께서도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지지권 이탈해서 급락이 나오는 상황이면은 정리하자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어떤 작년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글로벌 IT 기업들 차트를 보시면 다 비슷합니다. 작년에 5월과 6월이 고점이고 지금은 그 고점부터 다 밑에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때 매수하신 분들 손실일 것이고 지금도 아마존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저랑 그 술자리 한다는 그 친구는 매일매일 허벅지를 찌르고 있습니다. 왜냐? 작년 5월과 6월에 팔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저는 아마존이나 메타나 알파시나 이런 종목을 사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 분들은 일단 기다리자라고 말씀드리고요. 엔비디아나 뭐 마이크론이나 요런 TSMC 요런 종목들은 사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국내 증시는 어떻게 보면은 출혈을 감소하면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그 전방 기업들 덕분에 수혜를 얻고 있고 삼성전자가 뭐 AMD를 뚫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수출하고 있고 그다음 SKS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든든하게 매출을 기록을 해주고 있고 ASM4라든가 그런 것들도 이제 엔비디아 납품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 SKS가 만들고 있는 메모리 같은 경우도 가격 인상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글로벌 뭐 이제 팹리스 기업들이 그 정도 가격 죽어도 우리가 이 메모리 사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걱정할 필요 없어 보인다.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관심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 두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 네.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이거 너무 오르는데 언제 팔아야 되지? 언제까지 갈까?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은 두 부류입니다. 주식을 안 샀거나 샀다가 지금보다 낮은 가격에 판 분들, 그분들이 사실 더 아랫배가 좀 쓰리는 거죠, 그죠? 네. 아랫배는 쓰릴 수 있는데 그나마 후자분들은 다행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도 제가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방송 이제 녹화 들어오기 전에 댓글 다 보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삼성전자를 SKS를 홀딩을 하고 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 SKS를 막 수십 주, 수백 주씩 들고 계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저 역시도 이제 사고 팔고 사팔사팔을 하고 있는데 언제 하냐면 일단은 내가 투자금을 이제 구독자분들께서도 뭐 1,000만 원으로 하고 계신 분 계실 거고 뭐 2,000만 원 갖고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3,000만 원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뉴스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전체 계좌가 지금 우리나라의 증권 계좌가 1억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주식 계좌 없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주식 계좌 있으신 분들은 적어도 2개에서 3개까지 있다라는 것이고 안타깝게도 주식 계좌의 절반은 투자 금액이 500만 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나 SKX를 뭐 2주나 뭐 SKX를 한 주 요 정도 매수했을 수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께서 내가 투자금이 그래도 1,000만 원이 넘는다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는 4주 SK하이닉스는 2주는 살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무조건 삼성전자는 2주 이상, SK하이닉스는 1주 이상 반드시 매수를 하셔야 되고 언제 추가 매수를 하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언제
추가 매수를 하냐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보유하고 있는데 평가 손실이 마이너스 6% 넘어갔을 때 마이너스 6% 넘어갔을 때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시고 플러스 3에서 플러스 5% 넘어가면은 그때는 내가 추가 매수했던 비중을 줄이고 그다음에 플러스 3%에서 이제 추가 상승 나오겠죠. 그럴 때는 손 팀장이 이제는 조금 부담되니까 비중을 좀 줄입시다라고 하실 때까지 하셔야 되고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내가 오늘 삼겹살이 먹고 싶다. 오늘 소고기가 먹고 싶다. 그럴 때 그냥 한 주 매도하시고 그 전까지는 절대 매도하지 마시고 언제 매도하냐면 제가 매일매일 뉴스 체크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한국증권TV 녹화 들어가면서 아이고 제가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뭐 아마존이나 뭐 알파벳이나 이런 종목들이 더 이상 투자하기 부담된답니다. 뭐 메타 투자하기 부담된답니다. 뭐 엔비디아 뭐 젠상 CEO가 실적 발표하고 가이드라인에서 별말이 안 합니다.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만들고 있는 HB4에 대해서는 구매 수주 잔고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는 보유하신 분들 들고 가셔야 된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돈이 필요하면 조금 팔아라. 삼겹살이 드시고 싶으면 한 주 팔아라. 100만 원인데 삼겹살을 100만 원씩 먹으라고요? 사실은 저 역시도 제가 이제 잔고를 보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실현 수익을 보면은 저도 작년도 상반기에는 그냥 투자분들 대비해서 좀 비슷한 수익을 가졌다가 작년 하반기랑 올해 상반기에 피어 그룹 대비해서 많은 수익을 가져갔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실현 수익을 종목별로 터치를 하면 이제 내가 어떤 종목을 몇 월 며칠에 얼마 수익을 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랑 현대차 수익 비중이 월등히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어떤 차트를 보고 있고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고 어떤 나의 수익을 조금 위협할 것 같이 약간 지지가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면은 입절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현대차는 꾸준하게 사고 팔고 하고 있는데 전략 매도는 안 해요. 적어도 내가 뭐 한 주, 두 주는 손실로 전환되더라도 이거 끈을 놓지 않겠다라고 들고 있고 만약에 두 주, 네 주 갖고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 6% 갖고 있으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두 주, 네 주를 추가 매수해가지고 뭐 200만 원치, 뭐 400만 원치, 500만 원치 들고 가면서 결론은 내가 6개월, 1년 동안 이런 투자 전략 갖췄더니 남들한테 좀 말할 수 있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수익을 가져왔으니까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도 손 팀장 믿고서 이런 투자 전략 갖춰가지고 절대 시장에서 도태되는 그런 상황을 겪지 않으시기를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240만 원 부르신 분입니다. 그런 날이 오겠죠? 올 것 같습니다. 네, 올 것 같습니다. 네. 소부장 중에서는 기판 업체들이 이수페타시스를 필두로 한번 쫙 올랐고 그죠? 네. 또 전공정에 뭐 오니가 IPS나 뭐 이런 기업들 그죠? 한 번 또 쭉 올랐었고 네. 최근에는 뭐 MLCC가 난리가 났네요. 그죠? 네, 일단은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종목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간 이유가 제가 다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이제 저번 달 같은 경우도 제가 테크윙 말씀드렸었고 저저번 달에 이제 원익 IPS나 유진테크 말씀드렸었고 뭐 PSK 홀딩스나 한미반도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저번 달에만 2번 출연했고 그다음에 이제 12월 달 나오면서 제가 한미반도체랑 PSK 홀딩스 같은 경우 12월에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원익 IPS랑 유진테크랑 테스 이런 종목들을 1월 초 그다음에 저번 달에는 뭐 하나마이크론이나 테이크 이런 종목들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에 걸렸을 때는 이거 더 이 정도 내가 수익을 기록을 했는데 더 이상 뭘 말씀드려야 할까 하다가 오늘은 MLCC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MLCC도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MLCC가 왜 중요한지 오늘 어떤 뉴스로 어떤 종목들이 대장인지 그다음 이 종목들을 내가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한다면 이 종목을 보고 혹시라도 이 MLCC인데 상대적으로 몰라가지고 이 종목들에 대해서 뒤를 쫓을 수 있는 종목들이 없을까? 이런 종목들 좀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게요. 한동안 삼성전기가 전에도 MLCC 뭐 쌀할 만한데 그죠? 뭐 되게 비싸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엇에 쓰는 물건입니까? 일단 MLCC 같은 경우는 어떤 이 부품이 흐르는 전력량을 좀 조절해주는 그런 부품이다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단순하게 메모리 기판 근데 MLCC 같은 경우도 기판에 가장 많이 필요한 부품이기 때문에 낙수 효과가 오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메모리에 필요한 어떤 실리콘이라든가 그런 부품 소재 가격들도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뭐 PCB라든가 뭐 MLB 이런 기판 가격 그다음에 그 뒤를 쫓아서 MLCC까지도 어떤 원가가 올라갈 거다 이런 뷰가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기랑 LG이노텍이 4분기에 호실적을 발표했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전방 우리의 이 MLCC를 필요하는 기업들한테
어떤 공급하는 공급가격 올리겠다고 당당하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께서는 MLCC에 대해서는 조금 늦었다라고 볼 수 있죠. MLCC 관련 종목들이 이미 저번 주부터 움직였고 오늘 같은 경우도 양봉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는 단기 차익 나오고 있고 개인 투자분들 위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잘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삼성전기 보려고 합니다. 삼성전기가 이제 글로벌로 하면 이제 무라타 제작소와 더불어서 삼성전기가 글로벌 MLCC 시장을 양분을 하고 있고 삼성전기가 2등을 하고 있고 그들이 글로벌에서 판매되고 있는 MLCC의 80%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당연히 좀 대장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기의 뒤를 바로 쫓고 있는 것은 LG이노텍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사실은 삼성전기가 LG이노텍에 비해서 한 4배가량 캐파를 갖고 있고요. LG이노텍이 딱 분기 실적만 보면은 삼성전기보다 실적이 더 나왔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LG이노텍의 매출 비중 중에 80%는 전장용 카메라 모듈이기 때문에 LG이노텍에서 나오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딱 80%를 딱 자르고 그럼 20%. 그다음에 삼성전기 같은 경우 대부분 MLCC이기 때문에 그 비율을 비교했을 때는 삼성전기가 LG이노텍보다 4배가량 MLCC 관련해서 실적을 잘 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렇게 주가가 바닥 대비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12개월 선입퍼가 20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기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근데 삼성전기가 지금 3개월 4개월 넘게 강한 상승세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탑픽은 삼성전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삼성전기가 해외에서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국내에서는 뭐가 잘하고 있을까요? 그 종목 사막 콘덴서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삼성전기 다음에는 사막 콘덴서죠. 네, 사막 콘덴서인데 실적만 3콘. 네, 3콘. 네. 이 종목이 굉장히 좀 유명했습니다. 2020년대, 2021년에 굉장히 유명했는데 기회조절 거치고 이제만 올라오고 있는데 삼성전기가 해외에서 잘하고 있다고 했을 때 사마콘덴서는 국내에서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왔고 사마콘덴서는 삼성전기한테 고맙다고 해야죠. 삼성전기가 이렇게 좀 세게 나가는 모습 보여주면서 사마콘덴서 같은 경우도 가격 인상을 통해서 매출 성장을 기록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용인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마콘덴서 딱 재무제표를 보면은 삼성전기 딱 5분의 1입니다. 삼성전기 딱 5분의 1이요. 시가총액도 5분의 1이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5분의 1입니다. 그래서 삼성전기가 12개월 선입퍼가 18 정도로 했을 때 사마콘덴서 같은 경우도 12개월 선입퍼가 15니까 주가 수익 비율만 봤을 때는 삼성전기에 비해서 그렇게 매력적으로 안 보이는데 내가 만약에 6조짜리 시가총액 종목을 사겠냐 아니면 6천억짜리 시가총액을 샀을 때 어떤 종목이 단기적으로 움직이냐 했을 때는 사마콘덴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지금 시장 저는 삼성전기랑 사마콘덴서 중에서 어떤 종목을 권할래? 라고 했을 때 저는 삼성전기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도 대형주로 수급이 좀 몰린 상황이고 저는요. 내가 기술적 분석을 잘 못해가지고 3일 안에 승부를 볼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조금 안전한 종목으로 한 2주나 한 달 정도 볼게요. 좀 안전하게 수익 가져가고 싶습니다. 이러신 분들께는 저는 사마콘덴서 권해드리고요. 다음 종목으로 이 종목은 매매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해요. 저는 이 종목 좀 짧게 말하겠습니다. 네. 코스모 신소재랑 GIS는 짧게 말씀드릴 거고 이 종목들은 리포트가 있어요. 근데 코스모 신소재랑 GIS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기 밸류체인입니다. 근데 코스모 신소재랑 GIS를 강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이유는 실적이 삼성전기와 같이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삼성전자 밸류체인인데 삼성전자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는데 이 기업은 분명히 삼성전자 제1 벤더인데 왜 이렇게 실적이 안 나왔나 했을 때는 약간 그 이익률 차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장비를 사왔는데 장비를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에 팔았는데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 먹기로 판 거죠. 어떤 이익이 많이 안 남다 보니까. 근데 이 코스모 신소재가 MLCC 관련 종목이고 이 코스모 신소재가 만들고 있는 물질이 삼성전기에 들어가는데 일단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 양극화 물질 2차전지에 필요한 양극화 물질 매출 비율이 80%고 MLCC에 들어가는 이 소재 비율이 20%인데 코스모 신소재가 적자가 나왔다는 것은 코스모 신소재가 삼성전기에 MLCC형 소재를 납품을 하고 있는데 약간 울며 겨자 먹기로 납품하고 있다. 그렇게 좀 판단할 수 있고요.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도 GIS는 네, 대주전자재료랑 CIS 같은 경우도 이들은 사실은 MLCC 관련주다라고 딱 부가 되고 있는데 삼성전기 쪽이 아니죠. 테슬라 쪽입니다. 그래서
대주전자재료가 우주나 태양광 전지에 필요한 페이스트를 납품한다고 해가지고 약간 인사이트로 옳은 종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대주전자재료를 넣은 이유가 사실 저번 주 제가 대주전자를 탑픽으로 말씀드려가지고 좀 자랑하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오늘 탑픽으로 준비한 종목은 아바텍이라는 종목인데 아바텍은 제가 저번에 대주전자재료 아바타 아니고? 아바타 말고 아바텍. 아바타 아니고 아바텍입니다. 비슷한 쪽 아바코 있죠. 그래서 네. 아바텍을 제가 탑픽으로 갖고 온 이유는 이게 손맛을 줄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 대주전자재료를 되게 수줍게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요런 이슈가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오네. 근데 외국인과 기관은 뭘가 알고 있나? 왜 사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바텍을 갖고 왔는데 아바텍 같은 경우는 원래는 디스플레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가 2024년 후반부에 전장용 MLCC 사업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2025년에는 1공장 정도 갖고 있었고 지금 자금 조달해가지고 2공장을 착공했다고 2025년 2분기 뉴스가 나오는데 그 뒤로 뉴스가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바텍 뉴스를 검색을 하고 있고 2025년에 이스라엘 태양광 업체에다가 MLCC 공고를 하면서 아바텍도 MLCC 관련 종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바텍도 주가가 안 움직인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기랑 사마콘덴서랑 코스모신소재랑 GIS랑 대주전자재료는 많은 투자분들께서 이미 익히 알고 있어가지고 매수를 했고 아바텍 같은 경우도 움직이긴 움직였지만 거래대금이 강하게 실리지 않았다는 것은 아바텍을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 만약에 아바텍이 지금 이스라엘이든가 뭐 다른 뭐 LG 디스플레이 쪽 LG 디스플레이 납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제가 뉴스를 검색했을 때 2025년 2분기랑 3분기 때 나온 거기 때문에 아는 분들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자리를 떠나서 아바텍이 LG 디스플레이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부각된다든가 아니면 지금 생산 캐파가 1공장 정도 갖고 있는데 2공장이 완공이 돼가지고 생산 캐파가 증가해가지고 실적이 잘 나올 거다. 이런 이슈가 부각됐을 때는 대주전자 재료만큼이나 슈팅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오늘은 음봉 나왔는데 개인 투자분들이 매도하고 외국인 투자가분들이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이 편집돼서 올랐을 때는 이 영상을 시청하신 구독자분들께서는 아바텍을 좀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매매 타점이 오지 않을까 판단돼서 오늘 토픽은 아바텍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전략 세우겠습니다. 2차 전지는 뭡니까? 관전 포인트가. 네, 일단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약간 제가 재수 없어 보일 수 있겠지만 제가 누가래? 말한 대로 잘 되고 있다. 그러게요. 네, 그 좀 말씀 그런 드리고 댓글 싶고요. 있어요? 그런 댓글 있습니다. 저한테 그 캡처해 보내세요. 네, 제가 커피 쿠폰 보내겠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네. 이 성실하게 그죠? 알려주는데 주시고. 네, 제가 뭐라고 했냐면 가치 투자를 지향하신 분들께 권하지 않는다. 전 맞거든요. 저는 그래서 꾸준하게 매매 관점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트레이딩이다. 네, 그래서 제가 작년으로 거슬러 가면은 1분기 2024년 이야기는 접어두고 2025년에는 매매 관점 1분기 때 매매 관점이다. 2분기 때 매매 관점이다. 3분기 때는 드라이빙 걸어볼까? 그다음에 4분기 때는 매매 관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전문가의 투자 전략이라는 건 늘 바뀔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것들 실적이 이어지는지 이 종목들이 앞으로 좀 업황이 불투명한데도 간다고 했을 때는 가는 이유가 뭔지 파악하고 이게 정말 어떤 업황에 대한 성장성이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어떤 조금 많은 우리 투자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섹터에 따라 연관에 대한 낙수 효과를 한다면 매매 관점 좀 접근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오늘도 2차 전지 같은 경우 수급동의 거래 대금이 워낙 좋기 때문에 매매 관점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그런 이유의 판단의 근거에 대해서는 우리 박사님과 차근차근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죠? 네. 2차 전지를 보면 된다. 기본적으로 지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트레이딩 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네. 있겠습니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사실 투자 관점으로 안 팔고 그냥 계속 사실 가니까 주도주잖아요. 네. 그러나 2차 전지는 사실은 제한된 움직임이니까 그죠? 네. 관심 없으면 사주고 올라오면 팔아주고 그게 이제 트레이딩 관점이라는 이제 네. 말씀이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어쨌든 간에 그 부는 모멘텀은 지금은 로봇이잖아요. 네, 일단은 2차 전지 관련했을 때는 사실 호재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악재도 지려밟고 가는 2차 전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군요. 저는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LNF가 이제 작년 연말에 나왔던
계약 해지 뉴스가 나왔을 때 그 당시에는 사실 급락을 했어요. 막 15% 넘게 급락을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박스권 이탈이 네.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최고 바닥에서 단기 박스권 돌파했던 게 9월이고 그다음 2차 박스권 돌파 시도했던 게 12월이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계약 해지 뉴스가 나오면서 급락이 나오면서 이 지지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그 박스권 내부에 갇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2차 박스권 고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도 마이너스 10%안 될 거다. 그런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작년 7월이나 8월 그다음에 작년 9월 달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아직도 수익 중일 것이고 그 윗단에 계신 분들은 작년 1분기랑 2분기에 제가 2차 전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신 분들은 두 번째 고점보다 높게 사신 분들은 열심히 수익금을 해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우리 구독자분들 기억을 하실 거고 2차 전지를 전기차로 볼 거다라고 하신 분들께는 좀 강하게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제가 2차 전지 업황 관련 리포트를 봤을 때 2026년에도 적자 폭이 감소하겠지만 흑자 전환을 내놓는 리포트는 없더라고요. 지금도 리포트를 보면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손실이 확대가 될 거다. 영업 손실 폭이 약 2조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가 증가할 거다. 그러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실적 개선 돌파구는 전고체 배터리나 LFP나 이런 고체 SOFC 고체 산업 연료전지 이런 것 쪽으로 봐야 되는데 다행히도 우리나라 완성차 기업들이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제일 선두에 있고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전고체 배터리 연구 개발한다고 하고 있고 LF 배터리 같은 경우는 미국에 생산한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테슬라로부터 전고체 배터리 생산을 위한 소재 러브콜을 받았기 때문에 기대감은 있는데 이제 그런 계약으로 통해서 실적이 얼마나 개선이 돼야 되는지는 계산기를 두들겨 봐야 되는데 정확하게 테슬라가 얼마나 물량을 달라고 했는지 그 부분은 체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수급동행은 기관 순매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매매 관점으로 2차 전지를 볼 거지 2차 전지 손 팀장이 2차 전지를 좋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2차 전지 지금 사가지고 3개월 6개월 들고 가겠다 이런 뷰는 아니다.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년에는 2차 전지를 볼 때 어떤 전방의 촉도가 테슬라였습니다. 그렇죠? 네. 테슬라의 차가 잘 팔리고 테슬라의 수주를 받으면 태자 들어가면 이제 주가가 올랐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2차 전지에 전기차 관련된 본업은 테슬라는 이제 아닌데 네. 그 모멘텀 자체가 이제 로봇 쪽에서 불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로봇은 테슬라가 이제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그죠? 전방 업체들 이런 거잖아요. 그들이 어떤 배터리를 원하고 있고 그죠? 네. 로봇을 얼마나 드라이브를 거느냐가 이제 지금 시점에서 관심이잖아요. 네. 확실하게 테슬라의 본업은 저는 아직은 전기차다라고 보고 있는 게 왜냐하면 본업의 기준은 약간 매출 비중 여전히 테슬라에서는 어떤 전기차 매출 비중이 70에서 80% 부분이고 로봇 같은 경우는 매출이 아마 2027년쯤에 빠르면 올해 하반기 왜냐하면 이제 양산을 갖춰가지고 사실 분들을 이제 사게 해준다고 했으니까 빠르면 2026년, 그다음에 2027년,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스타링크 같은 경우는 이제 리포트 읽어보면은 한 800만 명이 사용할 의지가 있다라고 그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 부분들 봐야 되고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도 뉴스 보면은 로봇 관련으로 부정적인 뉴스가 없는데 자율주행 차량 같은 경우는 이번에 벌금 배상 확정 나왔고 근데 이제 좀 전에 얘기한 게 그 휴머노이드 로봇 얘기한 거 아니죠? 저 휴머노이드 이제 어떤 테슬라가 어떤 기업이냐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박사님께서는 로봇 기업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로봇 기업도 맞지만 저는 아직은 전기차 기업으로 보고 있다. 이제 위성 우주항공 이런 쪽이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한 2027년, 2028년쯤에는 로봇 기업이다. 아니면 인공위성 기업이다. 이렇게 좀 부를 수 있을 것 같다.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테슬라가 이렇게 어떤 저는 재무 가치 관련했을 때는 투자하기가 어려운데 워낙 일론 머스크 CEO의 어떤 이런 행보, 어떤 언론 플레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분께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다행이다. 그래서 테슬라가 LG전자를 언급해주거나 오늘은 젠상 CEO가 LG전자 이야기를 해줬지만 일론 머스크 CEO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 잘 언급해주고 그 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도 테슬라에 비교되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PBR 기준으로나 퍼 기준으로나 여전히 저평가 영역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저는 퍼나 PBR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퍼도 한 370 정도 나오고 있고
PBR도 18.7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들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 종목들 덕분에 낙수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낙수 효과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기준은 아직 안 나오고 있으니까 매매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다. 근데 지금 보면은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코스피에 비해서 약한데 강한 날이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강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뭐 코스피가 너무 많이 오른 것이 아니냐라는 아이디어, 그 다음에 이번에 상법 개정이 통과되면서 상법 개정 통과됐으니까 현재 정부에서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규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조금 선발대가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일단 기대감에 매수하되 이런 정책이 나왔을 때는 재료 노출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하면서 매매하자. 여기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수의 경제토크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과 2차 전직 전략 세우는데요. 일단은 매매 관점에서 그죠?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 말은 이제 사실은 대세 상승이나 주도주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나 이제 트레이딩의 기회는 존재하는 것이다 얘기를 하셨는데 셀업체부터 보면 그 물론 뭐 EV는 아직 어렵고요. 뭐 ESS로만 보면 LG엔솔이 잘하는 건데 최근에 로봇 모멘텀으로 보면 전고체 쪽으로 해서 삼성 SDI가 부각되잖아요. 네. 그리고 뭐 현대차 쪽에서 받는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또 테슬라는 전고체가 아니고 뭐 그냥 삼원계라면서요. 테슬라는 우선은 그런 로봇에 사용되는. 뉴스 이제 팩트 체크 좀 지속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저 역시도 전고체 배터리나 삼원계 배터리 그 뉴스를 다 봤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 CEO가 전고체 배터리가 아니고 우린 삼원계 쓸 거다. 요 정도 나와주면 좀 확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이제 전기차 이제 테슬라에서 만들고 있는 전기차 같은 경우도 하이엔드 모델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를 쓰고 있지만 여전히 조금 밑에 있는 모델 같은 경우는 삼원계 배터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약간 양분화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2차 전지가 이번에 맥점을 잡고 변곡점 나왔던 시점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ESS는 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들. 근데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제 차지법이라고 해가지고 이 ESS에 들어갈 때 중국산 리튬을 쓴 것도 안 쓸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ESS 데이터 센터 ESS를 납품할 때 중국산 리튬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체크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 차지법에서 만약에 중국산 ESS, 중국에서 조립한 ESS는 안 쓰는데 중국산 리튬은 받아준다. 이랬을 때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가 주가 탄력을 더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우리가 중국에서 조립한 ESS는 물론이고 이 ESS에 들어간 리튬이 중국산이면 그것까지도 안 받을 거야.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좀 밀릴 수 있으니까 이런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매매 관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아직 리스크가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굳이 뭐 미리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지금 일단은 글로벌로는 ESS가 약 대략적으로 100에서 150기가와트시 정도 이제 시장 규모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2026년에 미국에서 ESS 필요한 수주 규모가 50기가와트시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 아시겠지만 1기가와트시가 매출이 4조예요. 그래서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정말 이 중국 다 배제돼 가지고 50기가와트시를 생산할 건데 이거 LG 에너지 솔루션이 다 수주하면 매출이 200조가 찍히는 겁니다. 근데 대뜸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저번 녹화 때 2027년 LG 에너지 솔루션의 매출을 120조를 잡은 리포트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2025년 매출이 25조, 연간 매출 25조고 그러면 보통 연평균 성장률이 15에서 20%면은 아니 2026년은 한 30조나 35조 부르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2027년은 왜 120조를 불렀지라고 했는데 이런 뉴스를 보니까 그것도 가능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음모론자 성격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만약에 미국이 이 50기가와트시를 다 LG 에너지 솔루션에 맡기겠어요? 지금 뉴스 보시면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미국에 35기가와트시 생산 캐파 능력을 갖고 있는 능력을 갖고 가면은 정말 말맞다나 중국산 ESS가 다 배제돼서 오로지 미국이 LG 엔솔과 삼성 SDI랑 SK온한테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뭐 6대 4대 2 요 정도 하면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 연간 매출 요 정도, 삼성 SDI는 뭐 요 정도 매출 기록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명확하게 정할 수 있는 재간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저는 일단은 이 ESS에 들어간 리튬을 중국산 걸 써준지 안 써준지 그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LG엔솔과 SK온과 삼성 SD한테 각각 얼마의 매출을 줄지 그런 부분을 계산해서 밸류해내면서 지금은 매수해서 드랍인 걸대 요게 계산이 돼서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높다고 판단하면은 조금씩 분할 매도하는 관점으로 LG에너지솔루션 보자. 그거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SK온이 그동안 계속 쳐졌잖아요, 그죠? 네. 미안한 말이지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죠? 네. SK온은 이제 SK이노베이션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네. SK이노베이션은 최근 강화돼요. 뭐 무슨 이유로 오는 거예요? 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사실은 그 미국과 이란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면서 유가가 조금 빠르게 상승한 부분들이 좀 낙수가 있는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SK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지금도 네. 재무제표를 보면은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고 증설을 하겠다라고 했다가 이제 증설이 멈추기도 하고 그다음에 SK온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상당히 많은 물량을 받아주고 있다. 그래서 SK온 같은 경우는 포스코에도 납품을 하고 있지만 이제 현대차에도 현대차 전기차 배터리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SK온이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반도체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립 기업, 완성 기업들은 이렇게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데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은 이제 뭐 한미반도체나 뭐 하나비전 이런 종목들은 워낙 갑이고 그다음에 뭐 PSK홀딩스나 뭐 원익IPS 이런 종목들은 정말 갑인데 여전히 적자가 나오고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아니면 뭐 이제 2차 전지로 나오면 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나 아니면 동박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경쟁도 심한 데다가 이제 이익이 마진이 많이 안 났다 보니까 그래서 SK온 같은 경우도 현대차가 절반이나 팔아줌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나오고 있는 이유는 SK온이 울며 겨자 먹기로 팔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이번에 SK온이 포스코랑 리튬 장기 계약을 맺으면서 어떤 지출되는 비용을 좀 안전하게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SK온 같은 경우는 흑자로 전환되거나 SK이노베이션이 오로지 어떤 유가 변동에 따른 움직임이 아니고 2차 전지 업황 개선에 대한 리포트가 나오면서 SK이노베이션 움직였을 때는 SK온을 좀 자세를 고쳐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셀업체 봤고요. 소재업체들 동향하고 네. 관전 포인트, 관심 자리. 네, 우선은 제가 저번에는 2차 전지 전고체 말씀드렸고 네. 탑픽이 대주전자 재료였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는 제가 장비주 말씀드리면서 CIS랑 PNT 말씀드렸었고 그러면 이제 완성셀 중에서는 저는 LG에너지솔루션 가장 좋게 보고 있고 매매 잘하신 분은 삼성 SDI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럼 남은 건 양극재죠. 그래서 오랜만에 좀 양극재 보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저는 포스코홀딩스랑 LNF랑 에코프로 BM 말씀드릴 거고 그럼 나머지 하나 이제 탑픽인데 역시 좀 매매 관점을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근데 1분기 이제 올해 하반기에 좀 실적이 개선이 될 거다라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개선이 진짜 되면 드라이빙을 걸고 일단은 제가 탑픽이라고 말씀드려도 2주나 한 달 정도만 보유한 다음에 이 종목들을 끌고 갈지 봐야 될 것 같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재 쪽은 이제 양극재 쪽인데 아까 그러면 포스코홀딩스, LNF 또 뭐였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 네, 그다음에 제 탑픽은 아직 공개 안 했고. 네, 하나 남은 거는 뭐 포스코 퓨처엠이네 뭐. 그러겠죠. 맞죠? 그러겠죠. 네. 마무리해 주세요. 네. 네, 우선은 저번에 영상 보니까 댓글로 왜 포스코홀딩스는 얘기 안 해주냐 이런 댓글이 달려가지고 포스코홀딩스를 넣었습니다. 근데 포스코홀딩스가 최근에 수급이나 주가 움직임이 괜찮아가지고 탑픽이 못 됐어요. 근데 충분히 좀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리튬 값 상승에 따라서 수익성이 개선이 될 거다라고 리포트가 나왔지만 이게 맞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을 때 이 원자재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상황이면은 이게 맞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상황이면은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리튬 값이 상승하면은 수익성이 악화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2차 전지 업황 리포트를 봤는데 지금 전기차 판매 동향 같은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유럽 같은 경우 늘고 있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감소하고 있고 뭐 브라질 같은 경우는 뭐 증가하고 있고 이런 뉴스 참 많은데 연간으로 다 퉁치면 다인 것은 늘고 있다. 그다음에 뉴스 검색해 보신 분 아시겠지만 곳곳에서 전기차 보조금이 조금 살아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2020년, 2021년처럼 막 전기차 시장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에서 30% 증가를 하기보다는 한 5%가량 증가를 할 거기 때문에 리튬 값이
5% 이상 상승하면은 부담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리포트에서는 수익성이 개선이 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저는 아닌 것 같다. 근데 포스콜디스가 잘 움직이는 이유는 리포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철강이나 화학 관련해서는 업황이 개선이 될 거다. 이런 리포트 많이 나오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는 저 PBR 관련 종목입니다. 퍼가 여전히 0.7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리포트를 보면은 리튬 가격이 올라갔을 때 이들이 영업을 통해서 나오는 매출 대비해서는 비용이 조금 올라가기 때문에 손실은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요즘 재무제표 보면은 매출 찍히고 영업 손실인데 2차전지 관련 종목들 당기순이익 찍히는 거 있잖아요. 그 이유가 이들이 미리 사놓은 리튬 원자재라든가 이들이 투자한 광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 잔고가 올라갔기 때문에 수익이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권사 리포트도 솔직한 게 뭐냐면 리튬 가격 상승으로 수익성이 증가될 것은 맞는데 이것들보다는 이 포스콜디스가 영위하고 있는 뭐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의 어떤 지분 가치라든가 그다음에 포스코 아르헨티나에 대한 이 리튬 가격 상승에 따른 평가가 개선될 거기 때문에 흑자가 전환이 될 거다. 이런 리포트 나오고 있고요. 어떤 주주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그래도 포스콜디스가 저 PBR이니까 투자를 해보자. 포스콜디스의 수급 동일 보면은 딱 오늘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왔더라고요. 여태까지 한 일주일 정도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는데 포스콜딩스는 바닥들이 좀 많이 올랐으니까 분할 매수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포스콜딩스가 만약에 주주하는 정책에 대한 발표가 나왔을 때는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저는 사실은 어제 방송 준비하면서 LNF를 탑픽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나머지 종목들 다 움직여가지고 LNF가 기술적 위치가 참 좋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LNF를 탑픽으로 소개를 못 드리는 뉴스가 좀 많아가지고 탑픽에서 제외됐습니다. 뉴스를 하나씩 보면은 4분기에 깜짝 실적을 발표할 건데 저는 사실은 본업을 통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개선이 되면 우리 구독자분들께 강하게 좀 말씀드리는데 전형적인 예입니다. 하인 이제 LNF가 갖고 있는 삼원계 니켈이나 이런 것들이 원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평가가 좋아져서 재고 평가가 좋아져서 이제 어떤 뭐 일회성 이익이 나왔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드라이브 못 걸고 LG에너지 솔루션의 김동명 사장께서 북미 ESS의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서 LNF와 협력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더라고요. 2월 11일에. 근데 그래놓고 12월에 LNF랑 계약을 해줬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언론 플레이 참 고맙지만 약간 웃으면서 이렇게 LNF한테 등 뒤에 칼을 꽂았기 때문에 좀 아쉽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요게 제일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LNF가 우리 지금 기준으로 어제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이 통과가 됐는데 그렇죠. 이제 나왔습니다. 자사주를 뭐 매입을 하면 1년 이내 소각, 기보유 자사주는 1년 6개월 이내 소각. 근데 뭐 임원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따로 계획이 있을 때는 이거를 없애면은 딱 좋았을 텐데 이건 이제 투자자 입장이고 요거까지 강제하면 아니 이런 자유민주주의 자본시장에서 이걸 강제 이렇게 좀 정치적인 거시기가 나올 수 주총에서 그렇죠. 결의하면 가져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정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요건 저는 투자자 입장에서 좀 아쉽지만 근데 요런 뉴스가 나오기 전에 자사주 처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사주를 소각한 기업들도 있지만 뭐 임원한테 포상으로 주거나 교환사채 발행한 몇몇 기업도 있잖아요. 근데 LNF가 이래가지고 아니 자사주가 통과해가지고 자사주 보유한 기업도 오르는데 LNF는 왜 안 오르지? 라고 근데 이런 뉴스들이 줄줄 나왔으니까 LNF는 보수로 보는 게 맞다. 이유가 있었다. 네.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을 좋게 보시는 이유 간략하게 마무리할게요. 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하반기에 실적이 개선될 건데 이것도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 긍정적 리포트가 나왔고 지금도 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흑연 음극재를 당연히 유일하게 만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중국산 뭐 양극재든 음극재든 중국산을 안 쓴다고 쓸 때는 선택사항이 포스코 퓨처엠밖에 없다. 근데 포스코 퓨처엠 이 리포트를 보면은 GM의 주문이 올해 상반기엔 조금 없었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증가할 거다라고 보고 있대요. 근데 저는 요거는 한번 요 리포트 쓰신 분이 맞을지 지켜보고 싶다. 왜냐면은 GM 전기차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GM 전기차 후퇴라는 뉴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뉴스를 잘 보면
GM에서 만들고 있는 하이엔드 전기차를 후퇴한 게 맞습니다. 근데 여전히 조금 낮은 단계에 있는 전기차들을 판매를 하고 있고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음극재를 포스코 퓨처엠이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 지금 재무제표 보면은 처참하거든요. 계속 적자. 뭐 앞에서 말씀드린 종목들은 뭐 흑자 기주 유지하는 기업들도 있고 흑자와 적자를 번갈아 보이고 있는 기업들도 있는데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적자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리포트가 나왔을 때 외국인 같은 경우는 조금 외면을 하고 있지만 기관 투자가들은 매매를 하고 있고 그나마 포스코 퓨처엠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기업들 중에서는 기술적 위치 괜찮고 만약에 정말 이 리포트에서 나온 대로 GM이 상반기에는 좀 줌을 덜 했지만 하반기에 줌을 많이 해가지고 포스코 퓨처엠이 실적이 개선됐을 때는 그만큼의 괴리를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해서 포스코 퓨처엠 오늘 탑픽으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손여로 팀장님과 얘기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못 가요, 바이오가? 이게 코스닥에 가려면 바이오가 좀 쭉쭉쭉 가면서 그죠? 뭔가 좀 끌어줘야 되는 게 바이오잖아요. 네, 원래는 예전에 바이오 같은 경우 사실 제약 바이오가 1티어였는데 요즘은 이제 로봇한테 1티어 내준 것 같고 그다음에 2차 전지가 2티어로 왔고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조금 발톱을 살짝 드러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근데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늘 언급드리는 15개 종목만 매매하셔도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내가 오늘 사서 내일 수익 보겠다라고 했을 때 전 제약바이오를 못 꺼내드리겠지만 오늘 사서 한 2주 뒤에 수익 청산하겠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 제약바이오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업황을 공부를 하면서 가장 제가 유심히 봤던 거는 어떤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자를 좀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뉴스인데 그런 뉴스가 없기 때문에 정말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어려운 매크로 변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조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는 뭐 거시 환경은 금리인데요, 대표적으로 네. 그죠? 저금리일 때 좋은 건데 그죠? 네. 지금 뭐 금리가 더 이상 못 내려가니까 제약바이오가 못 간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죠? 네. 또 그러기에는 그렇고 시장이 워낙 뭐 관심이 사실은 굳이 제약바이오하고 뭐 반도체, 자동차 그죠? 전력기기, 조선 방산 할 게 많기 때문이긴 한데요. 네. 그러게요. 미국에서 보면 뭐 이 비만약과 관련해서 노이즈들이 좀 네. 있더라고요, 그죠? 뭐 경구양 하고 나서도 지금도 뭐 노보노디스크의 제품이 별로 성과가 후속품이 별로 없다 그러면서 주가 밀리고 뭐 좀 뭐 오락가락하대요 글로벌 시장도. 네, 우선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우리 구독자분들 아시다시피 이 제약바이오가 붐이 있으려면은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면서 유동성이 첨가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아시는 분들께서는 대출이 잘 안 되잖아요. 주식담보대출도 막혔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율도 이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내가 레버리지를 걸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신용장고라든가 뭐 미수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레버리지를 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버리지를 걸었을 때 수익이 잘 나오는 섹터가 제약바이오고 우리가 금리라는 키워드를 당연히 주식 투자하신 분들께서 이 키워드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두고 있었는데 사실은 요즘은 금리라는 키워드보다 뭐 펀드, 뭐 ETF, 뭐 투자, 뭐 반도체 클러스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자금을 조달해서 어떤 시장에 넣기보다는 이미 투자가 되어 있는 곳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요거는 제약바이오한테 긍정적인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은 긍정적이지 않지만 반은 긍정적인 것이 국내에서는 코스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뭐 벤처 펀드나 뭐 제약바이오 펀드나 뭐 AI 펀드, 로봇 펀드 이런 각종 펀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각종 펀드가 출시가 돼가지고 자금이 공모됐을 때는 그 자금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들어올 것이고 그 이전에 이미 MSCI에 편입이 되면서 외국인의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 종목들도 몇몇 있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나마 이제 알게 모르게 미국의 생물보험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번 달에 이제 통과가 돼가지고 이 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있는데 공개가 됐나 봐요. 저도 이제 제약바이오를 좋아하지만 저는 확실히 많이 움직인 최근에 제가 많이 보고 있는 거는 뭐 반도체라든가 전력설비라든가 로봇, 뭐 증권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보고 있는데 이제 방송 준비를 위해서 금리 검색해보고 뭐 제약바이오에 대한 정책 기조 검색을 해보고 그럼 미국에서 생물보험법 저번 달에 통과됐는데 뭐 하고 있나 이렇게 검색을 해보거든요. 근데 이틀 전에 리스트가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 삭제돼가지고 볼 수가 없는데 이 친절하게 기사분께서 중국의 MGI라는 테크가 포함이 됐었다라고 이야기를 그래서 미국이 정말 말만한 것은 아니구나.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미국에서 중국 ESS를 배척한다고 했지만 이미 중국 ESS가 70%가 침투가 돼 있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견제를 한다라고 했지만 우시바이오가 침투돼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MGI 테크가 리스트에 있다고 해서 MGI 테크가 지금 당장 뭐 퇴출되고 뭐 우시바이오 퇴출되겠다 이런 기대감보다는 미국에서 이런 정책을 발표했고 이게 그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스나 뭐 셀트리온 등이 좀 반사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뉴스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뭔 뉴스요? K바이오가 이제 브라질의 교두 후보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106조 시장을 정조준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C2C가 있고 B2B가 있고 G2G가 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약간 음모론적인 게 G2G에서 많이 나오죠. 우리가 영화 보면은 이렇게 뭐 술 한 잔 따르면서 뭐 우리 거 해주시겠습니까? 이런 게 제일 잘 나올 수 있는 게 G2G인데 어떻게 보면 그게 좀 안정적인 매출처잖아요. 그래서 이 뉴스를 보면은 브라질의 시장 규모는 106조 원 정도 되는데 브라질 같은 경우는 공공 의료가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출처를 뚫었을 때는 조금 이 매출 다변화가 리스크가 덜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네. 저도 이렇게 뉴스 보면 댓글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럼 댓글 막 달립니다. 뭐 이렇게 뭐 로비가 판치겠나 막 이런 댓글도 있고. 아니, 전문가들이 다는 게 아닌데. 뭐 안정적인 매출처 확보할 수 있다. 감성적으로 이거는 감정적으로 다는 거. 네, 이건 이제 어떤 보지 마요. 보는 이제 장단점이니까 네. 저는 요거는 긍정적으로 보이고 네. 지금도 뭐 녹십자라든가 뭐 삼성 바이오에피스 뭐 SK 바이오팜 이런 종목들이 네, 네. 브라질에 이제 진출했으니까 실적으로 와줄 거니까 우리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좀 안정적인 재무 가치를 확보할 수 있는 뉴스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좀 기업 소개를 이야기, 종목 이야기 할게요. 비만 당뇨는 뒤쪽으로 따로 뽑으셔서 비만 당뇨를 제외한 나머지. 네. 삼성바이오도 한창 상승하던 거에서 관심이 요즘 좀 떨어졌고, 그죠? 네.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시장에 관심을 끌었고, 네. 또 알테오젠이나 뭐 ABL 바이오 같은 변동성이 컸는데 이제 좀 다시 보자고 하는 분들도 생겨나던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을 딱 사가지고 내일 당장 수익을 내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면은 권해드릴 게 딱히 없어요. 근데 한 1주나 2주 정도 보여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은 정말 많은데 리스크가 다 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일단 리스크가 없는 종목은 저는 삼성바이오스랑 셀트리온인데 리스크는 올랐다 정도. 그다음에 저는 만약에 대형주 중에서는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좋은 것 같아요. 삼성 에피스홀딩스 그 부분도 좀 말씀드릴 거고 일단 삼성 바이오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송도에서 5공장에 대한 용도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6공장을 착공하는데 6공장을 누굴 위한 공장인지 몰랐었는데 어제 검색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제 록빌이라는 제약사 이들이 주문하는 이제 약품에 대해서는 6공장에 생산하겠다 해서 삼성 바이오스가 이미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 이상의 실적 향상을 보여줬고 이익률이 대단합니다. 이익률이 45%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데도 착공을 하고 있는데 5공장 착공되면 실적이 또 개선될 건데 6공장 착공할 건데 이 6공장에 주문을 넣어줄 매출처까지 확보가 됐으니까 삼성 바이오스는 정말 좋다. 근데 정작 이렇게 좋은데 삼성 바이오스는 박사님께서 봐주신 것처럼 매도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스는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봐야 되고 삼성 에피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참 좋은데 MSCI에 편입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재밌죠.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외국인이 팔고 왜냐하면 우리 구독자분들 아시다시피 MSCI 편입이 되면은 그냥 자금이 와장창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MSCI 편입이 되면은 약 30일 동안 자금이 나눠서 들어와요. 근데 선택할 수 있어요, 날짜를. 그래서 MSCI 편입되는 뉴스가 떴는데 만약에 현대건설처럼 외국인이 이제 MSCI 편입됐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투자분들이 확 들어오면은 외국인이 편입되고도 시간을 두고 들어옵니다. 근데 삼성 에피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많은 투자분들께서 관심을 안 두시다 보니까 삼성 에피스 홀딩스 같은 경우 거의 7거래를 넘게 외국인 수매수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삼성 에피스 홀딩스 같은 경우도 주가 수익률이 45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삼성 에피스 홀딩스 오늘 대형주 중에서는 탑픽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한미약품은 경영권 분쟁 뉴스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경영권 분쟁 뉴스가 그제 나왔는데 한미약품이 경영권 분쟁이 붙을 거다라는 건 한미약품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근데 한미약품이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 좋은 모습 보여줄 때 이제 비만 당뇨 치료제 덕분이죠. 근데 이 경영권 뉴스가 나오면서
보기 좋게 단기적인 차익이 나왔으니까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관심 종목에 넣어놓되 매수 타점은 지금은 아닌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삼천당 제약은 저는 뭐 어떤 삼천당 네. 강해요 요즘. 삼천당 제약은 제가 내부 정보가 없기 때문에 네. 그다음 제가 또 제약바이오를 커버하는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삼천당 제약이 갖고 있는 점한액을 통한 매출 기조라든가 이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의 판매를 통한 매출 근데 뭐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품질 이런 것들은 제가 평가를 할 수 없는데 지금 부정적인 평가는 많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작년 상반기만 해도 삼천당 제약이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를 뭘 하겠다라고 하면은 아이 뭐 악플이 많아요. 뭐 품질 미완성이다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지금은 증권사 리포트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나오지만 부정적인 스탠스 없으니까 삼천당 제약의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믿을 만하다라고 보이고 오늘 GLP 관련해서 유럽의 제약사에다가 기술을 했는데 전 제일 무서운 게 그 어떤 마일스톤율 이제 판매 시판까지 돼가지고 마일스톤율이 60%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게 되나? 그래서 정말 이 제약업계에서 정말 근무하시는 종사자분들의 의견을 좀 물어보고 싶은데 왜냐하면 알테오젠이 지금 좀 많이 악화가 된 게 물론 애널리스트 분들은 이 알테오젠이 마일스톤 로열티를 수령했을 때 몇 퍼센트 될 거다라고 확실해서 말씀 안 하셨지만 시장에서는 분분하게 10%를 말하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저는 근데 10%까지는 아니어도 한 뭐 5에서 7 얘기. 네, 5에서 7. 그래서 5에서 저는 물론 이 제약발 커버는 애널리스트가 아니니까 뭐 5에서 7 정도 나온다는 그 정도 나올 가지고 막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뭐 2천억 나와가지고 알테오젠 주가 수익률이 15네요. 이렇게 저는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좀 뭐 영상 박제됐으니까 저는 거짓말할 생각 없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알테오젠이 이것도 그래요. 전환율도 키트루다 쓰시던 분들이 키트루다 SC 전환율도 몇 퍼센트 전환될 건지 모르는데 한 50% 되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전환율이 30%도 안 될 거다 이런 리포트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따져 봤을 때 알테오젠이 이제 영업이익이 당기순이익이 이제 키트루다 SC가 판매되면 2천억이 나올 건데 지금 시가총액이 21조니까 퍼가 107.5다. 그래서 알테오젠에 대한 뷰는 전 수정을 해드리고 근데 매매 뷰는 똑같아요. 적금 넣듯이 손실 났을 때는 적금 넣듯이 한 달에 한 주씩 사고 수익 났을 때는 이제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을 때 팔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만약 이게 정말 사실이면은 지금 당장 사야 될 것 같다 좀 보고 있고요. 오늘도 보면은 수급 보셨겠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 너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갭 상승할 거고 분할 매수하셔가지고 좀 대응해야 되는 거고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정정 리포트가 나온다든가 좀 속보가 너무 세게 부른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매매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만당뇨 마무리하죠. 비만당뇨 국내 관련주들. 네, 우선은 비만당뇨 관련했을 때는 원래는 한미약품, 뭐 펩트론, 뭐 일동제약, G2G바이오 이런 종목들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펩트론도 약간 LNF처럼 실망을 줘가지고 뺐습니다. 수급 동향도 좀 보수적이고 그래서 펩트론 빠지면서 펩트론에서 연구개발하던 연구진이 차린 G2G바이오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드릴 거고요. 일단 저는 저는 비만당뇨 치료제는 매매 관점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좀 커가지고요. 네. 근데 나는 손절 못합니다. 손 팀장 나는 비만당뇨 치료제 사고 싶은데 나 손절 못해 라고 하신 분들께는 한미약품이랑 일동제약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한미약품과 일동제약의 실적이 잘 나오는 거 맞잖아요.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작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보수로 봤던 게 적자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일동제약 이렇게 좋은데 너는 왜 적자라고 보냐고 했을 때 저는 제가 공부를 미흡했다라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동제약이 3분기 흑자 전환됐고 4분기에도 흑자가 지속이 되더라고요. 근데 리포트를 보면은 일동제약이 기준을 팔고 있던 매출이 잘 나와서 흑자로 전환됐고 거기에다가 일동제약이 만들고 있는 GLP-1 다시 이제 비만당뇨 치료제가 임상 2상에 진입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일동제약에 대한 투심이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 전 한미약품은 좀 당당하게 말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옛날에 20만 원대 할 때 20만 원대 할 때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비만당뇨 치료제 파이프라인 2개 일반 비만당뇨 치료제는 임상 3상 그다음에 경구용 치료제는 1상 그다음에 비만당뇨 치료제 파이프라인 2개 말고도 메시 치료제도 임상에서 좀 순항을 하고 있고 물론 한미약품에서 기록하고 있는 실적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미약품에 악플 다신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한미약품이 나오고 뭐 실적의 절반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건데
한미약품이 오로지 잘하고 있는 것이냐, 한미약품의 그 중국 영업소가 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신 분들 계실 텐데 저는 한미약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좋게 보고 있고 이 파이프라인이 순항을 하고 있고 다만 하필이면 한미약품을 준비하고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이 경영권 분석 뉴스가 터지면서 단기적으로 노출되면서 외국인과 기업 수급이 나오고 이제 매도세가 나오기 때문에 탑픽으로 소개를 못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G2G 바이오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펩트론과 유사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해보면 G2G 바이오 같은 경우는 펩트론에서 근무를 하시던 분이 설립을 했고 이제 기술력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펩트론 같은 경우는 이 스마트 대포를 이제 연구 개발하고 있는데 사실은 14개월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2024년 10월이면은 원래 2026년 2월 이전에 결과가 나와야 되고 많은 분들께서는 한 두세 달 전에 뭐 작년 연말이나 올 1월에는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과 안 나오고 그다음에 경쟁사 채택되고 안타깝게도 펩트론이 14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을 하면서 펩트론 투자분들은 실망을 많이 하셨을 것 같다. 근데 다행히도 펩트론은 지지구한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펩트론은 매수를 하고 싶은 분들은 뭐 매수 뭐 하셔도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지지구한 이탈 여부는 반드시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러면 펩트론이 아닌 다른 종목은 G2G 바이오인데 사실 G2G 바이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야기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뭐 공격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G2G 바이오가 상장하면서 500억 원을 유치했고 그 다음에 G2G 바이오가 이번에 3자 유증을 진행을 하면서 1,500억인데 이 G2G 바이오가 만들고 있는 어떤 이 지속형 항체가 임상 1상 중이기 때문에 저는 리스크 없다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G2G 바이오가 만약에 2상이나 3상이면은 조금 이 임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임상 1상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저는 역시 내부 정보가 없습니다. G2G 바이오가 상장했고 3자 유증을 참가를 한다는 것은 나의 이 생각이 다른 저명한 이제 투자자들도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제 탑픽은 인벤티지 랩을 보려고 합니다. 인벤티지 랩이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거래 대금이 많이 안 실려 있어요. 그래서 어떤 대장급 종목이 움직여야 움직이는 관점인데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를 잘 못하신 분들께는 권해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인벤티지 랩이 다양한 파트너십을 갖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저는 그 중에서는 공개를 안 하니까 몰랐었는데 한미약품 말고도 뭐 베링거 인겔하임이나 뭐 큐라티스, 종근당, 대웅제약 이런 종목들이 그러니까 누군가랑 계약을 한 건 알겠는데 누군가랑 하지? 근데 공개가 됐을 때 이 기업들은 재무 가치가 탄탄하기 때문에 인벤티지 랩에 대해서 꾸준하게 어떤 주문을 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지금도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는 1공장에 이어서 2공장까지 완공을 하면서 이제 종근당이나 대웅제약 같은 기업들이 자신들이 만들고 있는 신약을 어떤 지속할 수 있게 시제품 좀 만들어주세요라고 쓸 때는 실질적으로 주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벤티지 랩은 좀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도 수급동에 보면은 박스권 하단부 다른 종목들은 이제 박스 고점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근데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는 박스권 하단부에서 기관 수급 들어오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서 한 2주 정도 분할 매수했을 때는 가장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은 인벤티지 랩이 아닌가 판단돼서 오늘의 탑픽은 인벤티지 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 팀장님의 제약바이오 탑픽까지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